7번째 내용으로 필수 과목의 특성과 선택 과목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2번째 단원을 마쳤는데요. 2번째 단원은 한국 입시의 특성, 그에 따른 문제점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으로 수능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맞는 시험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요.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시대에 맞춰 우리 아이들을 수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도대체 이 수능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능 제도의 순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수능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능은 크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 과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수 과목을 보자면 필수 과목은 크게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이렇게 4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3개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사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총 4개의 과목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 수능이라는 뜻이 대학에서 아이들이 수학할 수 있느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한국사 이 내용들이 대학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과정이 대학에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배울 내용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입력하는 것을 출력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변형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과정까지 이 4개의 단계, 이 4단계가 수학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만드는 데는 이제 한국사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변형하는 과정에서는 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능력을 잘 길러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스스로 해라 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4과목을 필수로 정한 거지, 안 그러고 그냥 무조건 이 4과목이 제일 어려워 보이니까, 특히 학생들이 국영수를 제일 힘들어 하니까 국영수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좁게 만들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걸러내자.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애들 다 잘라버리자, 떨어뜨리자,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한국사를 먼저 보시면 한국사는 이제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처음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가 왜 이게 필수 과목으로 하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역사 과목 중에 하나로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대평가라는 게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 시험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100점 만점에 내가 시험 성적이 20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평가에서는 못 본 게 되는데, 상대평가는 내가 20점이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점수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아이들의 점수의 평균이 20점보다 낮으면 내가 시험을 잘 본 것이고요. 20점보다 높으면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가 된 이유는 여러 선택 과목들 중에 어떤 것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점수로 절대평가로 아이들을 등급을 나누게 되면 유리한 과목, 불리한 과목이 생기고 또 그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매해 이 기준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선택이 되면서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사탐 중에 역사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 과목이라서 상대평가로 쭉 이루어져 오다가 한국사라는 거 전에 국사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사는 그 국사 과목과 그 다음에 근현대사 과목 둘을 합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국사를 서울대가 필수 과목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학교에 시험을 보세요 라고 걸어놨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국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면 이게 상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국사에 몰리면 아무래도 평범한 학생들은 국사를 열심히 공부해봤자 그 잘하는 애들한테 상대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학생들이 국사를 기피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국사를 안 하고 근현대사를 했지만 이게 점점 국사와 근현대사가 합쳐지고 한국사가 된 다음에 또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자 아이들이 그냥 아예 한국사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른 채로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과목이 되고 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요.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또 난이도도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예전에 상대평가보다 지금의 절대평가가 정말 문제가 쉽게 나오고요. 또 등급 기준도 상대평가는 1등급이 전체 4%, 상위 4%만 1등급이 주어지고 2등급은 거기에다 7%를 더 합친 11%, 3등급은 거기에 12%를 더 합친 23%, 그 다음에 4등급은 거기 17%를 더 합친 40%, 5등급은 거기에다가 20%를 더 합친 60%까지 계속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한테 9등급까지 등급을 줬는데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난이도도 떨어지고 그 등급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에 몇 점을 받느냐로 등급이 나뉘는데요. 일단 1등급은 4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정도의 실력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점 차로 차등을 계속 두어서 등급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등급은 35점, 그 다음에 3등급은 30점, 그 다음에 4등급은 25점, 그렇게 해서 5점씩 내려가서 9등급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게 한국사가 그냥 쉬워졌다고 뭐 공부 안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왜냐하면은 문과나 그 다음에 이과는 각각 그 기준을, 문과는 3등급, 그 다음에 이과는 4등급을 많은 학교들이 그걸 기준으로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인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등급이 안 되거나 4등급이 안 되면 아예 다른 과목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너는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사를 소홀히 했다가 등급이 안 나와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아예 그 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 학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쉽다고만 얕볼 게 아니라 일단 범위가 상당히 넓고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체성,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한국사를 통해서 가지라는 그 뜻에 맞춰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시험 보는 순서는 국어, 수학, 영어인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순서는 그 시험 보는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일 4교시에 이 필수 과목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한국사를 먼저 얘기한 이유는 수학 과정에 있어서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입력 단계입니다. 입력. 우리가 모든 걸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다 먼저 집어넣는 게 먼저인데요. 영어는 우리 머릿속에다 제대로 대학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갑자기 무슨 말이냐 싶을 수가 있는데 전 세계의 논문의 70% 이상이 영어로 쓰여집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영어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논문을 70% 이상 영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영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뭐 원서 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전공 강의를 영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원서 교재나 아니면 전공 강의를 듣는 거 모두 다 입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서 교재는 읽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강의는 듣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영어 시험은 듣기와 읽기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나 쓰기 이런 거를 수능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입력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만든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수능을 잡는다,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가능하니까 일단 영어부터 잡고 학년 올라가서 수학을 잡는다, 이러한 생각에 사교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이들 나이 연령대가 광범위하게 사교육이 발달되어 있는 게 영어입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이 사교육이 발달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연령이 넓어지면서 저학년으로 계속 내려가서 아예 그냥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도 영어 학원을 다니는 그런 일이 막 발생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영어를 어렸을 때 일찍 접하면 영어 실력은 엄청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실력의 영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한 글을 읽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지, 막 유창한 영어 실력, 유창한 미국인, 영국인과 같은 발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본인이 영어를 못했고 그 못한 것 때문에 한을
한이 맺힌 거를 우리 자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열된 영어 시장 때문에 점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실력도 점점 매년 상승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일찍 외국을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영어를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영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상대평가에서 아이들의 실력에 맞춰서 그해 수능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보너스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수능을 풀기 전에 좀 수능을 적응할 수 있게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우리가 서비스로 제공할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능을 정확하게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 수,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 수, 하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 수로 아이들을 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 가지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매년 아이들이 비슷한데 유독 영어만 계속 아이들 실력이 올라가니까 나라에서 점점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생도 우리 한국의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서 틀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문제들은 만점자를 만점 못 받게, 그래서 만점자와 그 다음에 1등급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억지성의 영어 문제가 많다라고 느껴져서 교육을 좀 정상화시키자, 너무 문제풀이 위주, 스킬,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의 도움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너무 의존을 하게 돼서 공교육, 영어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영어를 절대평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데 이 난이도는 절대평가가 된 만큼 고난이도 문제, 그런 어거지성의 그런 문제들은 이제 많이 없어져서 고난이도 문제들은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대신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아직도 영어 실력이 꽤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도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쉬워졌겠지 하고 넉넉히 다른 것만 공부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 1등급이 90점이고 그 다음에 10점 차로 점점 한 등급씩 떨어지는데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이 등급 간의 차이가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이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는 내가 3등급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꾸준히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풍선 효과라고 영어가 쉬워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이 영어에서 수학이나 국어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더 어려워지고 국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학과 국어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 대학마다 또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를 만점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딱 90점이나 아니면 80점 이 정도 턱걸이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버릴 문제들은 버리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수학인데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입력이라면 국어가 또 출력이라면 그 가운데에 있는 과정인데요.
이 변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형을 싹 뺀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단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학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려면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 과정, 그래서 다르게 만드는 그 변형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수학이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너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수학이 잘 돼 있어야 돼 라는 마인드로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우스갯소리로 수학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능력 평가다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포자들이 또 많은 만큼 또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잘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시대에 알맞는 인재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은 일단 발상과 표현이라는 그 과정 중간에 있는데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해냈으면 그 막연한 생각을 표현해낼 때 수학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이 창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형식적인 건데 내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든 거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수학적 논리적인 과정이 이 발상을 표현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 필수 과목의 국어는요, 출력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 국어는 출력뿐만 아니라 입력까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국어가 입력과 출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아까 입력에 영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만 잘하면 정말 제대로 된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 실력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 시험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국어가 오히려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입력과 함께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학에서는 그 출력을 할 수 있는 이 국어의 능력을 뭘로 보냐면 레포트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조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레포트는 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조별 발표는 말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시험 보듯이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술형입니다. 그것도 뭐 주관식의 단답형 서술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풀어서 글로 설명을 해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왜 그런 시험을 보냐면 이 출력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졸업할 때 논문을 이 국어 능력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도 결국 입력한 내용을 변형해서 그걸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해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출력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학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국어, 영어, 수학 얘네들이 다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나는 수학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수학 포기야. 국어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국어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점수는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영어는 영어 이제 절대평가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하게 되면 대학에서 누가 거저 내 입에다가 넣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서 찾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서 4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졸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국어, 영어, 수학 이 능력이 있어야지 계속 내가 새로 변해가는 환경에 내가 새로운 내용을 배워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호기심이 생길 때 언제든지 공부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수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보시자면, 선택 과목은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한다고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할 때 그 호기심의 범위를 좁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을 수 있지만, 내가 더 반복을 하려면 범위를 좁혀야지 더 많은 반복을 하게 되고요. 반복을 많이 한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가려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려면 그 호기심의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 그 호기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사회 과목도 갖가지 다 공부했고, 실제로 학력고사에서 시험도 과목별로 몇 문제씩이라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 과목까지, 거기다 뭐 기술, 뭐 체육, 미술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다 봤는데, 지금은 점점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공부할 수 있게끔 점점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 선택 과목이 처음에는 4과목이었다가 점점 3과목, 2과목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탐에서, 문과 학생들은 사탐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과 학생들은 과탐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지 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 다 필요 없고 얘네들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시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해서 집중한 만큼 이 과목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맞춰서 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에 들어가서 더 호기심이 생긴 분야로 더 파고 들어가서 학사를 거쳐서, 석사를 거쳐서 박사 과정까지 갈 수 있게끔 그걸 고등학교부터 진로를 설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게 곧 꿈이 되는데, 그게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내 호기심에 있어서 생겨나야지.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배들한테 혹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느 과목이 등급이 잘 나오냐, 일단 학생들은 대학 가는 게 급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이 등급이 잘 나오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하다. 내가 등급이 잘 나오려면 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그거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든지 좋으니 그 여러 많은 과목들 중에서 네가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거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게 너무 두드러져서 지금 한쪽으로, 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또
보자면 크게 이제 사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 과목은 많은 학생들이 양이 많다고 기피합니다. 왜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역사 과목에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있는데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 과목은 많은 학교에서 한국 지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부한 내용을 수능이랑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또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과목이지만 그렇다고 막 1등, 2등 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세계지리는 이제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같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이것도 선호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제 선호하는 과목은 일반 사회 영역에 있는 사회문화와 그 다음에 또 윤리 영역에 있는 생활과 윤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과목이 있는데 사회문화가 가장 내용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소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합니다. 대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쏠린다고 무조건 그 과목을 선택했다가는 또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올리기는 쉬운데 1등급 혹은 만점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몰려서 그만큼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가리기 위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의 경제 과목은 사회문화와 달리 반대로 꼴찌 과목인데요. 경제 과목을 아이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은 30분에 20문항으로 시간과 문항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경제 과목 특성상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30분을 되게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산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뒤에 쉬운 문제들을 못 풀고 시험을 망친다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로 시험을 망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이들이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경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처음에 이제 재미는 있지만 어려운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윤리 영역에서 생활의 윤리가 또 등수가 높은 선호하는 과목이 된 이유는 신생 과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만들어진 지 새로 생긴 지 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너무 쉽게 나와서 원래 이제 윤리와 사상만 있었지 윤리 과목에 따로 이렇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교과서 내용이 허술해서 아이들의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도덕 문제 정도의 수준이어서 상식으로만 접근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첫 회에 너무 쉬웠던 기억에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엄청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매년 1등 하는 사회문화를 누르고 지금은 생활과 윤리가 1등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생활과 윤리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윤리에 가치 있는 윤리와 사상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또 같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 얘도 예전에는 인기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중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사탐은 4개의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기피하는 역사 과목과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탐 과목으로는요, 과탐은 좀 단순합니다. 크게 이제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우리 부모님들 시절에는 생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생명과학이 되었고요. 배우는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 이렇게 원과목, 투과목 있고요. 항상 원과목은 결과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투과목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리 위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화학, 화학도 원과목과 투과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구과학, 지구과학도 원과목과 투과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물리, 물리도 원과목과 투과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원, 투로 이제 나눠져서 총 8과목인데, 이게 이제 지금 고1 애들이 보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 투과목 내용들이 삭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들 교과서가 이게 필수로 학교에서 봐야 되는 교과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투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생겨서 아예 시험 범위에서 얘네들이 이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고1보다 어린 학생들은 이 투과목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3 학생들까지로 내려가면 이제 중3 학생들부터는 고1 학생들까지는 사탐에서 2과목을 선택하든지 과탐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데, 중3 학생, 지금 중3인 학생들서부터는 과탐에서 1과목, 그 다음에 사탐에서 1과목, 각각 1과목씩 해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아예 이과와 문과를 분리했다면 지금은 이 이과와 문과를 통합해서 통합형, 융합형 인재를 만든다라는 게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이게 옳은 방향인지 그른 방향인지를 얘기를 하기 지금은 섣부른 단계지만, 일단 뭐 시도는 좋은데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너무 한쪽으로만 파고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벌려놔도 안 되는 적절한 선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과나 문과나 각각 1과목씩만 하면 너무 범위를 좁혀서 아이들의 사고를 국한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1 때 배우는 융합, 사회, 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수능 범위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한국사처럼 그냥 보는 그냥 애들을 변별력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만 그냥 안겨주는 과목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게 예전 안에는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다 공부를 하고 이 중에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총 과목의 수가 사탐 9과목에 과탐 8과목 해서 17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 2과목들이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13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7과목에서 2과목, 또 13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이 재미있는지, 이게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방향을 좁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뭐 사회 과목, 과학 과목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맛을 보면서 여기에 더 관심이 간다, 호기심이 간다, 이 정도만 되면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맛볼 필요 없이 일단 간단한 설명으로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지 이 정도만 아이들이 설명을 들어도 아이들이 그걸로 충분히 호기심을 발동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했으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저 과목이 더 등급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바꿀 것이 아니라 한번 선택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든 과목이 다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이유는 내가 그게 너무 낯설고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재미가 없는 거지, 모든 과목이든지 다 반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냥 호기심이 가는 과목을 일찍 선택을 아이들이 해놓으면 굳이 수능에 대한 관심을 고2나 고3 때 가질 것이 아니라 아예 어릴 때부터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알고 이 중에 나는 무엇이 하고 싶다 하고 일찍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아이들이 꿈을 찾는데도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수월하게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택 과목에서 내가 재밌겠다 싶은 거를 국어, 수학,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공부할 재료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과목이 지금은 예전에는 국영수를 많이 중요시 여기게 봤는데 지금은 선택 과목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아이들이 과를 정하는 것과 선택 과목의 연관성을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을 면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대입에서도 이 선택 과목의 점수가 비중이 되게 높은데요. 그 비중이 어떤 식으로 높냐면 무슨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가산점은 주로 이제 수학에서 주게 되고요.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영역을 4개로 나눕니다. 대학에서 볼 때. 일단 한국사는 그 영역에다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한국사는 그냥 단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그냥 인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 이상만 넣으면 되고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 이상만 넣으면 되고 그 한국사를 제외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이렇게 탐구는 2과목을 보지만 그 2과목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으로 쳐주기 때문에 총 4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영역 중에 학교마다 여기서 잘 본 2개의 영역을 내세요, 혹은 3개의 영역을 내세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탐구 과목을 다 필수 영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를 망치면 대학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셋 중에 하나를 망쳐도 내가 버리고 나머지 영역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 되지만 탐구는 반드시 잘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 또 특히 국영수를 다 보고 나서 탐구를 보기 때문에 지친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보는 시험이라서 학생들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는 공부도 잘 해놔야 되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정신 차려서 잘 봐야 되는 그런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중요한 선택 과목을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막 선호하는 과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선호 과목은 사탐은 얘기했습니다. 사탐은 사회문화랑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선호하는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 과목은 경제였습니다. 자, 과탐 과목에서는 어떤 거를 아이들이 선호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과학과 화학이 이 2과목을 학생들이 선호했었습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 원과목을 선호하고요, 2과목을 아이들이 비선호합니다. 그래서 원과목들 중에서도 생명과학 원과
그 다음에 화학 원, 이렇게 두 과목을 아이들이 선호했었는데요. 그래서 두 과목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렇게 두 과목, 생명과학원, 화학원을 아이들이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구과학이 막 급부상해서 지금은 지구과학이 1등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3위였던 지구과학, 그냥 3위도 아니고 2위와 격차가 한참 나던 지구과학이었는데, 그 지구과학이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쉽네, 해볼 만하네, 이런 과목으로 인식이 돼서 화학을 제치고 2등이 됐다가 지금은 생명과학도 제치고 1등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과목으로 지금은 지구과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 다음에 조금 등수를 떨어져서 화학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물리는 만년 꼴찌입니다. 아이들이 비선호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선호하는 과목과 비선호하는 과목을 우리가 봤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한 중간 정도에 껴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하는 과목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등급 변화가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고요. 내가 공부를 소홀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을 큰 그릇에 냄비에다가 담고 이걸 밑에다가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서 이 물을 데필 때 이 물이 끓으려면 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물이 끓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즉 공부를 오래 해야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많은 과목에서는 나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안 그러고 조금 하면, 조금 가스불을 떼면 이 물이 뭐 얼마나 데펴졌는지도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대신 한 번 이 물을 끓여 놓으면 물의 양이 많으면 잘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해도 성적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사탐 과목이나 과탐 과목, 이 선택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국영수, 한국사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탐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시험 볼 때 떨어져서 이 등락폭이 커져 버리면 심리적 안정감이 안 오는데, 일단 등급을 어느 정도 얘가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과목, 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부족한 과목에 투자를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과목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 아까도 사회문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그 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항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혀 그 문제들은 사회문화에서 배우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혀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수학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응용돼서 문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제 막 수학이라기보다 이제 산수, 계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계산을 일단 하기 전에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위권을 가리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점 받기도 어렵고 1등급 받기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비선호 과목은 등급 변화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이 적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물이 금방 부글부글 끓습니다. 성적이 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층이 적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공부를 잠깐 쉬면 또 성적이 떨어지는 게 눈에 또 확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 이 비선호하는 과목을 공부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선호하는 과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비선호하는 과목은 등급폭이 크지만 대신 난이도가 이제 쉽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다 쉬운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난이도를 봤을 때 평이한 문제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부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겹치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역사 과목, 그러니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지리 과목,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그 다음에 윤리 과목,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이런 애들이 겹치고요. 일반 사회에는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사상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시대의 사상가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동아시아사를 같이 공부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조합이 윤리와 사상을 하는 애들은 생활과 윤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윤리와 사상을 하는 애들이 세계사를 같이 한다든지, 윤리와 사상을 하는 애들이 동아시아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조합을 하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과탐에서는 원과목과 투과목이 같은 걸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지구과학 1을 선택했다 그러면 투과목을 하면 원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이 우리가 뭐 쉽다라고 하는데, 탐구 과목도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 선택을 뭐 4개나 했을 때나 아니면 그 선택 없이 그냥 많은 여러 과목들을 치렀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큰 내용들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았지만, 지금 선택 과목이 2개이기 때문에 깊이 집중을 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분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과목으로 분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많이 겹칠 수 있는 이런 과목들로 선택하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가 있는데요. 제2 외국어는 좀 약간 독립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탐 시험을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가 1교시, 그 다음에 수학이 2교시, 그 다음에 영어가 3교시, 그 다음에 한국사가 4교시로 해서 한국사와 함께 사탐 과목을 같이 보고요. 사탐이나 과탐 과목, 선택 과목을 같이 보고요. 마지막 교시에 제2외국어를 보는데, 제2외국어는 누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또 따로 선택한 학생들만 봅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는 봐서 도대체 어디에다 쓰이냐면, 사탐 과목 2과목 중에 내가 잘못 본 과목 하나를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제2외국어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탐 과목을 하나만 선택하고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제2외국어는 총 과목이 10개, 그러니까 9개 과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한문이랑 나머지 8개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은 대부분의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전공으로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외고 다니는 애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가 실력을 쌓을 게 아니면 굳이 제2 외국어를 선택할 필요가 굳이 없고 그냥 탐구 과목만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과목이 아랍어랑
베트남어인데 베트남어는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이것도 아랍어와 비슷하게 전략 과목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전략 과목의 성격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아랍어와 베트남어는 대부분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과목들이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전공하면 그 1등급의 인원수보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급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자기가 선택한 외국어를 만약에 1어를 전공했다 그러면 일본어를 영어 공부하듯이 수업이 들어가 있어서 영어 실력처럼 일본어 실력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으려면 정말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들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외국어를 아랍어나 베트남어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랍어와 베트남어가 일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혼자 독학을 해야 돼서 정말 문제는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정말 낮습니다. 베트남어는 그나마 좀 배우기가 쉬워서 평균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점 올라가서 나머지 과목들과 많이 비슷해졌는데 아랍어는 여전히 평균이 10점대에 머무르고 1등급 컷이 2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찍어가지고 점수만 잘 나오면 열심히 공부했던 사탐보다 과탐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아랍어를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번 입시마다 아랍어로 많은 학생들이 쏠리는데 아이들이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쏠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나도 아랍어 쉽다고 하니까 아무 번호나 잘 찍어가지고 등급이나 좀 올려보자 라고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아랍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 평균이 그 공부 전혀 안 한 학생들이 막 찍어서 많이 내려가서 10점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조금만 공부한다면 그 조금이라는 기준이 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우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한다면 1등급은 충분히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 단어를 300개 정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내가 그 단어 외에 다른 단어들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문장들을 읽을 수만 있으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과목들은 다 소홀히 하고 이렇게 뭐 아랍어만 열심히 하고 베트남어만 열심히 하고 뭐 제2 외국어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교체를 사탐에다가 제2 외국어를 교체해주는 대학들이 정해져 있는데 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한 3등급 이상 평균, 그러니까 모든 영역 평균 3등급 이상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의 학생들이 이 제2외국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조건 제2외국어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국영수,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을 점수를 3등급 이상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전략 과목으로 보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랍어나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제2외국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서울대에서는 아까도 이제 한국사 혹은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사가 전체 수능 필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를 필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제2 외국어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과다 라고 하면 이과는 2과목을 꼭 해야 되는데 이 2과목은 그냥 아무 2과목이 아니라
원 과목과 겹치지 않는 투 과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투 과목을 공부를 하려면 원을 알아야지만 투를 할 수 있는데, 즉 서울대에서는 원 과목과 네가 선택한 원 과목과 겹치지 않는 투 과목을 하라는 말은 총 합쳐서 세 과목을 공부해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2외국어 문과 애들도 제2외국어를 필수로 하는 이유가 총 세 과목, 사탐 두 과목에다가 제2외국어까지 세 과목 해오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도 원 과목 두 개에다가 투 과목 하나 공부해 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내가 아무리 국영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필수 과목은 왜 필수 과목인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왜 선택 과목인지, 그리고 선택 과목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필수 과목은 뭐라고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들, 이거를 해야지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목으로 크게 입력에 필요한 영어, 그 다음에 변형에 필요한 수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에 필요한 국어를 달아봤고요. 그래서 이 세 과목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녀석은 뭐냐면 내 관심의 범위에 들어있는 녀석들, 크게 과학에 관심을 둘지 사회에 관심을 둘지, 사회에 관심을 둔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관심을 둘지, 아니면 일반 사회에 관심을 둘지, 아니면 윤리에, 아니면 지리에 관심을 둘지, 지리에 관심을 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국지리에 혹은 세계지리에 관심을 둘지 정해서, 내가 한국지리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자연지리에 관심을 둘지 인문지리에 관심을 둘지, 그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서 반복을 해서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거의 출발점이 이 선택 과목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 과목을 잘 정해서 그 선택 과목을 가지고 계속 평생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이드를 해주셔서 그냥 뭐를 선택했더니 점수 따기 좋대더라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아이들이 이거에 관심 있네 라고 하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끔, 또 거기에다가 부모님들이 그런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시려면 미리 이 수능 과목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에는 각 영역의 문제들이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각각 어떠한 영역으로,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